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오늘 결전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거든요. 기준금리가 1년의 동결을 거쳐서 드디어 인상이 됐습니다. 2.5에서 2.7%까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고성장, 고물가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시장에서 미리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과 더불어서 향후 시장 전망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영향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은 7,000선 밀리고 그리고 6,0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섹터는 떨어지는데 이 상대적으로 조선이나 뭐 통신, 금융 쪽에서 보험 섹터들이 올라주면서 방어주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금통위 결정 소식이 났고 2.5%에서 2.7%까지 올라온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긴축 기조가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는지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전반적인 상황, 면밀한 상황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밀리면서 코스닥 떨어지는 흐름들이 같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럼 지금 이제 바로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년간의 동결 흐름을 멈추고 이제 긴축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지금 전년 대비로 우리가 지난 5월 달까지 3%가 넘었고요. 유가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한 단계에 왔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 최근에 주가 주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전년까지 이제 쌓아왔던 반도체 호조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은 정부조차도 이제 3%대 성장 이런 경기 호조 여건 속에 한국의 이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다른 주요국들보다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이달 이게 첫 스타트를 끊고 추가적으로 또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거다. 다른 시그널을 오늘 한국은행이 좀 이따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2.75%로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긴축 기조 이런 부분이 더 가속화될지 궁금합니다. 연내 그리고 내년 금리 인상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타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주요국들 중에 거의 유일하죠. 뭐 지금 한국하고 몇몇 반도체 호조가 있는 나라들, 뭐 대만 정도가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성장 전망이 높아지는 만큼 그 좋은 경기 여건에 따라 금리 인상의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원래 우리나라가 한 2% 내외 정도 성장하면 양호한 수준인데 지금 3%대 굉장히 좀 높은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반도체 수출이 명목으로 성장을 펼쳤을 때는 올해 무려 10%대 명목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 지금 이 강도면 이달이 아니라 뭐 또 이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게 아닌가. 특히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이 넘어가면서 외환시장의 금융 안정에 좀 필요성. 그때 뭐 여러 수급적인 외국인 주식 매도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긴 했지만 환율이 불안할 때 지난 6월 달에 잠깐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뭐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또 7월에 50bp의 그 빅스텝을 통해서 뭐 그런 쪽에 환시 안정에 좀 개입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또 다시 이제 뭐 수급적인 개선이죠. 하이닉스의 ADR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올해 많이 벌어들일 달러 수급이 하반기에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가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전일에 보시면 물가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안정화되면서 그런 부담들이 좀 빠지면서 1,480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보는 흐름은 내년까지 좋은 경기여건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올해 뭐 연내 한 차례 더 진행이 되지만 7월 인상에 이어 8월까지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 보고 있고요. 올해 7월 인상 이후 한 10월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대략 3.25% 저희가 22년의 긴축 시기에 3.5%까지 갔는데요.
내년까지 반도체의 호조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정성들을 확인하면서 대략 3.5%까지 지금 시장 선도금리는 프라이싱 돼 있지만, 저희는 내년 1분기까지 3.25 간 다음에 그 이후 반도체 업황이랑 내년 성장이 다시 또 뭐 한 2% 중반 내외 정도의 양호한 그로스가 나온다 할 때, 3.5%까지 또 추가로 갈 수 있는지 그 정도가 가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방향성 진단을 잘 해주셨습니다.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그런 금통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으로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진단해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오해도 좀 일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펀더멘털리는 아직 크게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또 긴축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여건이나 이런 데 부담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투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저희는 뭐 우리나라의 적정한 금리의 그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 레인지를 놓고 보면 대략 2% 중반이 중간값에 상단이 3% 정도. 그러면은 올해 지금 연속 인상을 통해서 뭐 8월 달까지 긴축하는 정도의 속도가 아니라고 하면 7월과 10월 한 달, 뭐 분기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3% 정도까지 인상은 그렇게 한국의 펀더멘탈에 부담스럽지 않은, 우리나라의 지금 좋아지고 있는 성장 경로를 놓고 봤을 때 그 정도 긴축의 금융시장이 겁먹을 환경은 아니다. 다만 내년도까지 반도체 호조가 유지가 돼야 3.25까지 간 이후 추가 긴축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정도를 서포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조금 더 진행될 때는 거기는 이제 긴축의 영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중요한 분기점은 3.25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뭐 전체 경기 여건, 뭐 물가 안정의 흐름 이런 쪽에서 금리 인상이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스텝은 반도체 업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되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차례 금리 인상 정도는 이미 다 시장에 반영돼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시장 변동성 대비 이 정도 요건으로 또 추가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할 정도의 환경은 아닐 것이다. 올해 지금 빨리 또 이 금융시장 안정 환경들을 금리 인상 뭐 적당히 진행하면서 오늘 금통위에서도 그런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시장은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덜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년의 동결 이후에 금리가 2.75%로 이제 인상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향후 속도 조절을 좀 확인한 이후에 또 흐름들 자주 좀 인사이트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해 또한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산 메리츠증권 연구위원회 분석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경제와 시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빠르게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8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CPI와 P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상승세를 2거래일 연속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약한 모습입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상장 관련된 이슈가 겹치면서 수급에 대한 부담 이슈가 겹쳤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ADR 9% 넘게 밀렸고 메모리 반도체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코스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주는 급락하고 있고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한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들을 통해서 자세한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낙폭을 확대합니다. 장 초반 반도체 토톱의 하락과 함께 코스피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8.4%가량 하락 중이고요. 하이닉스도 10%, SK스퀘어도 12% 넘게 밀립니다. 삼성전기도 9%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은 AI 밸류체인 단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 가운데 조선만 오늘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또 한 번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수함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열척을 요청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또 한 번 행사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강조된 건데요. 이에 따라 오늘 조선주가 모멘텀 받아가면서 하나오션이 1.46%가량 상승, LG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낙폭이 제한적입니다. LGD 한국조선해양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이외에 오늘 원전 업종은 빠집니다. 어제 반등을 내려놓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84%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방산 업종도 하락하면서 하나
현대차 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권, 하나시스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과한 것에 비해서 나머지 업종들,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한 업종들 안에서 올라주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특히 SK텔레콤이 7% 가까이 오르고 있고 KT도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LG U+까지 오르면서 통신업종이 오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TF가 출범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 안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도 강합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10만 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20만 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SK이노베이션 올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제 마진 개선 등이 그 이유고요. 오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57%가량 오르면서 정유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삼성화재도 호실적 기대가 많고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구글의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 2% 넘는 강세 탄력 붙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0.75% 가까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3% 넘게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장 초반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강세 탄력이 붙었었는데 이를 내려놓은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엔도 1.5% 가까이 빠집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도 일제히 쉬어가면서 의약품 업종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 지수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그룹만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HLB그룹 어제 일제히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FDA 승인의 가장 큰 과제였던 항서제약 실사 이슈가 해소됐다라는 HLB그룹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그룹주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HLB가 8% 가까이 시장의 주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제약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화장품 업종이 받쳐주는 가운데 파마리서치 2.6% 가까운 상승, 코스메카 코리아도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 내수 관련된 인바운드 업종이 그나마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기술주들은 급락 중입니다. 특히 그간 좋았던 장비주들 오늘 테스가 10% 넘게 밀리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도 7%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주,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쉬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시간가량 지났는데 낙폭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6.64% 가까이 밀리면서 전장 대비해서 무려 480포인트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7,0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내려놓으면서 6,795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췄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35% 가까이 하락하면서 800선 내려놨습니다. 793포인트 지나갑니다. 대형주 위주의 하락폭,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3년 만에 인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긴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2조가량의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시장을 팔고 있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외국인 8천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도 6천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장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0억가량의 개인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양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네, 뭐 변동성은 오늘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삼전닉스의 급락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시장이 어지러운데 그럴 때 항상 또 증권사 연구원들이 외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그런 부분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KB증권에서 LG 이노텍을 분석을 했는데요.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저렴하다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유지한 겁니다. 현재 주가가 한 60만 원대에서 움직일 텐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부지런히 잘 갈 수 있는지 그 여력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6월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AI 투자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61%나 밀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 대비해서 실적 전망이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AI 투자 우려 때문에 떨어진 게 이제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정상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서프라이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성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언급이 된 건데 2분기 영업이익이 2,448억 원 예상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1년 전보다 22배 성장한 그런 실적 성장을 보일 것이고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36% 좀 눈높이가 올라간 그런 실적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반기 보면은 광학 솔루션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카메라 모듈이나 손떨림 방지 기능이나 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단가가 30에서 40%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서 하반기 모멘텀도 붙어주는 바 앞으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KB증권이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위성 통신 쪽인데 일단 아마존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저궤도 위성 통신 프로젝트, 그러니까 위성 통신용 기판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점유율 1위입니다. 60에서 70% 정도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스페이스 X와 협의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궤도용일 겁니다. 스타링크용 위성통신 기판을 또 공급하는 그런 레퍼런스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우주 항공 쪽에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이노텍이 현재 고점 대비 60%나 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펀더멘털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은 이상 무이니 앞으로 많이 급락한 만큼 반등의 힘도 있다라는 취지의 리포트였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목표 주가가 200만 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글로벌 우주항공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 종목도 약간 이런 쪽에서 모멘텀이 읽혀 있거든요.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3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우주항공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GL리서치의 박창윤 대표가 직접 이 리포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L리서치 대표 박상희입니다. 네, i3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를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K방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호재가 있었습니까? 네, i3 시스템 하면 대표적인 방산주, 그중에서 우리가 넥스원에 들어가게 되는 유도무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유일의 군수용 IR 센서 개발 업체인데요. 이런 양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민수용까지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군수용은 이 기술력 검증 자체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냉각용 영상 센서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민수용에 들어가게 되는 비냉각용 영상 센서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둔곡 신공장 이 부분은 가동도 시작이 되면서 민수용 시장 자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둔곡 신공장, 이런 민수용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군수용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수용 시장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것들이 민수용 같은 경우가 이제 당장 성장적인 측면에서 모멘텀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만 군수용의 성장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도무기 공급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LIG 넥스원의 수출 확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고 이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i3 시스템도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공이나 신공, 청검
이러한 영상 센서 같은 경우가 수주 잔고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1분기 전체 수주 잔고 1,093억 중 533억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공, 신공, 청검 이 세 개 품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093억 중 한 533억, 약 48% 정도가 이쪽 매출이거든요. 근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쪽 매출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0%대 이에 불과했어요. 대략 이러한 매출 자체가 대략 한 100억대 매출에서 대략 한 500억대 매출까지도 큰 폭으로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안정적인 군수용 매출 바탕으로 민수용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특징이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둔곡 신공장 이런 매출 자체가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이제 군수용인데 그쪽에서 기술이 검증이 됐고 그러면서 민수용으로 좀 넓혀가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주 항공 섹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군수용 IR 센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주 항공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히나 이제 그 위성용 카메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주 항공 쪽으로 지금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의 고해상도 카메라 루티셈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확대 적용이 되었고 관련된 이런 카메라 전자부 우주 운영 레퍼런스를 지금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군수용 원적외선이나 중적외선 검출기까지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호재성 소식도 있었는데 올해 1월에는 동사 2차원 다채널 중적외선 검출기가 우주 신기술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우주 항공으로 적용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본업단인 군 관측이라든지 정찰 위성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i3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자 향후에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K방산 우주항공까지 연결된 긴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창용 GL 리서치 대표였고 i3 시스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현재 주가 보니까 6만 원 선 이탈해서 현재 5만 원 선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리포트에서 보면은 목표 주가 9만 원까지 근접 가능하다라는 전략이 명시돼 있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어디까지 뛸 수 있을까를 서사로에서 스토리텔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 타자가 되겠는데 역시 서프라이즈인데 정말 저렴하네 이런 각도로 유한타증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의 실적을 분석을 하면서 어디에 성장 모멘텀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는 거 관전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분기 실적은 그래도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4천억 원 가까이 나오겠네요. 영업이익. 그런데 안 좋은 부분은 이제 철강 쪽입니다. 철강은 1년 사이에 20% 좀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럽 쪽 수출 물량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거 이미 예전에 높은 기저가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시작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잘한 요인이 또 상당 부분 있습니다. 투자법인 같은 거, 인도네시아 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차질 이런 부분이 이제 복구가 되면서 판매가 정상화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에너지 쪽 좋습니다. 투자 법인 같은 인도네시아 이쪽이 이제 86%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거고 에너지도 한 56% 성장한 거면 굉장히 긍정적인 회로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인데 미얀마 가스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뭐 발전 산업 개선이 되고 있고 세넥스라고 하는 거 호주 가스전 미얀마 그리고 호주 세넥스 이쪽을 또 신경을 쓰잖아요. 이런 경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그 증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데이터까지 여기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 물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덮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능성과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PBR 8배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사업 패턴을 이어가는 게 광양 LNG 터미널 확장 기반으로 해서 LNG의 밸류 체인이 좀 강화되는 흐름들이 있고 히토류 쪽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분리, 전제, 연구, 자석까지 이게 전 밸류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중국 공급망 구축 그런 이슈까지 있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보시는 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실적과 더불어서 밸류의 매력이 높다라는 데에 한 표를 던지신다면 한번 투자 여력 참고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픽을 해봤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살펴볼 텐데요.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설립을 했죠.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아마 하나증권일 겁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괜찮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한 21%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영업이익을 봤을 때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SK 이노베이션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6조 5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정제 마진 괜찮고 윤활기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이스 오일입니다. 뭐 엔진 오일이나 기계 사이를 윤활하게 해주는 그런 기름 그거 부분이 이제 강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높은 수익성을 보일 수 있는 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정제 마진 있고 OSP라고 해서 산유국이 원유에게 추가적,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원유에 추가적으로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K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어서 이건 호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룹 3 윤활기유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높은 수익성을 매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게 SK 이노베이션인데 이게 경쟁사 S-오일 대비해서 뭐랄까 큰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정유라든지 석유 화학이라든지 그리고서도 윤활기유 이런 공급에 대한 매력도 있고 SK E&S를 품은 이 가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K 이노베이션과 S-오일 간의 시총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간극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SK 이노베이션이 저평가받았다 이렇게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목에도 언급해놨듯이 테라파워 이슈입니다. SMR 차세대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지분을 약 5%나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X에너지 IPO 할 때나 뭐 여러 가지 오라클 그런 이슈를 봤을 때나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약 6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초도 후기를 완공하고 그 다음 년입니다. 2031년에 상업을 가동하고 그리고 이미 미국 12개 정도 프로젝트를 수주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멘텀이 있는 거고 국내 동남아 진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3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데서 테라파워의 파워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신성장 동력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결국 실적과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장착하기 때문에 17만 원에서 요즘 목표 주가 올리는 종목들 드물잖아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20만 원 추가적으로 잘 갈 수 있을지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87만 원으로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보험이니까 보험 쪽 순이익과 투자 쪽 순이익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일단 해드립니다. 돌아온 대장이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대장주의 면모를 갖고 삼성화재가 잘 갈 수 있을지 여러분이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순이익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올까요? 왜냐하면 IFRS 17도
도입 이후에 사상 최고치의 순이익이 나올 전망인데 1년 전 대비 11%, 전분기 대비 11% 성장하여서 7,089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 손해율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포착이 되는 거고 2분기 또 7월부터 도수 치료 관리 급여 지정이 됐습니다. 7월부터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럼 하반기 역시 위험 손해율이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 이제 하반기도 실적 개선 가능하겠죠.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바닥을 지나서 회복하고 있다라는 시그널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보험사 캐노피우스 지분법 이익이 증가하고 삼성화재잖아요. 삼성전자와 또 얽혀 있습니다. 지분 배당 가치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라라는 점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오늘 아침에 있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HFR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통신에 그 통신망에 AI를 섞는 겁니다. 그럼 훨씬 효율적이겠죠. AI 시대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기부가 이제 정부가 AI 랜 실증 산업의 수행 기간으로 주 수행 기간으로 HFR을 이제 선정했는데 이게 오늘 이제 SK텔레콤이 급등하잖아요. 약간 이런 이슈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SK텔레콤이 급등하는 이유는 실적 좋고 AI 데이터 센터의 주역 같은 느낌으로 오늘 뜨고 있거든요. 또 이런 이슈와 좀 맞물려 있어서 이걸 잘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AI 랜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 2개의 컨소시엄을 이제 분류해서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SK텔레콤의 컨소시엄이고 두 번째가 KT의 컨소시엄이고 그런데 SK텔레콤의 컨소시엄을 봤더니 여기에 HFR 있죠. 삼성전자 있죠. 에릭슨 있고 노키아 있는데 HFR이 삼전, 에릭슨, 노키아를 협력해주는 협력사가 아니라 HFR 하나로서의 독립된 주체로서 SK텔레콤의 컨소시엄에 해당이 되니까 이로써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 증권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봤더니 판교, AI 피지컬, AI 랩에서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AI가 잘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인 자율 이송 서비스 테스트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초저지연, 업링크 성능, 연산 분산, 이동성, 친례성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결과가 AI 랜의 표준, 시장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GPU냐 CPU냐 여러 가지 대략적인 것들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대략적인 시장의 주도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가늠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딩 업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잘 된다면 공급망 내의 위상 변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이제 하나증권이었거든요. 하나증권이 통신 쪽에서 HFR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부터 내수 매출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바 HFR, AI 랜 때문에 싹 다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 점수를 줬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SK텔레콤이 뛴 이유를 살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리포트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이제 코스피는 결국 7천 밀리고 하루 만에 6천까지 뚝 떨어져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이 사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실적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을까 좀 의심도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금통위 이슈도 있었고요. 자, 오늘 이 시장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떨어졌고 가격적인 매력은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뉴욕주에서 임시적으로 중단을 시키는 그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빅테크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해놓은 것 때문에 이런 투자가 이제 이연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이런 AI 인프라 투자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게 역시 반도체주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뭐 SK 하이닉스 연기돼 있는 SK 스퀘어도 굉장히 크고 삼성 전기같이 이런 종목들도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낙폭이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실적들은 좋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말부터 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2분기 때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2월 2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3월 달부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포함이 된 실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2분기 때는 전반적으로 미국과 이란 전쟁의 국제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 이 실적을 낸 그런 기록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들이 만들고 있는 뭐 D램뿐만 아니라 HBM도 그렇고 부르는 게 같을 정도로 그 해외 빅테크들이 그냥 사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적들이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폭락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 실적을 반영한 주가를 너무 먼저 선반영해서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있고 그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영향이 즉 시장 외적인 그러니까 이 개별 기업의 어떤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낙폭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된 것들은 시장 리스크가 해결되면 곧바로 원복이 됩니다. 그 말뜻은 지금 이런 실적 우량주들은 충분히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좀 있으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금통위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지난달에 이미 그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난달에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못한 건 6월 마지막 날 거래가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수출 기업들 같으면 실적이 확정되는 달입니다. 이럴 때 금리를 올려버리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은 의도적으로 이 금리 인상 안 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상반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 달은 분명히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25 베이스 포인트만큼인지 아니 지난달에 못 올린 것 포함해서 50 베이스 포인트만큼 빅스텝으로 갈 것인지 이거는 금통위가 끝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는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적을 확실히 낼 수 있는 실적 우량주들만 그 분별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화장품주 같은 경우 이 화장품주들은 지난해도 1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했지만 올해는 그 이상 수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상반기에만 벌써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주로 소비하는 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브랜드에 들어가서 화장품을 엄청 많이 사갑니다. 그만큼 실적들이 괜찮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 같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애국 테마주라고 해서 성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막 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너무 이벤트적이고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연속 상한가를 친다고 해도 이걸 쫓아가서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잡히는 순간 바로 상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니게임성 종목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지금 조선주나 방산이나 또 원전같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2차전지 또 그다음에 이 로봇주 같은 거거든요. 로봇주는 우리나라도 레인보우 로봇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 양산을 태웁니다. 양산을 태우면 실적이 좋은 그런 로봇 부품들도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런 섹터 중에서 선별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있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내 시장에서 내 기술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되고 지금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들을 싸게 담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속보를 전해드렸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올려잡았다라는 부분인데 앞으로 긴축 기조가 시작된 만큼 시장 전반적인 인사이트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차별적인 선택 잘 하셔서 목석 가리기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코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급락하면서 코스피 이어서 코스닥도 매도 사이트가가 발동이 됐거든요. 이 어질어질한 시장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되고 투자 전략 재조정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거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경쟁사들의 무차별적인 증설 경쟁과 중국의 무서운 추격세로 하루 만에 8% 폭락했다. 금요일에 이은 연이은 하락세 속에 SK하이닉스 ADR 역시 9% 급락하며 시장의 패닉을 키웠다. 공포의 진원지는 중국의 신흥 메모리 강자 창신 메모리의 85억 달러 규모 초대형 상장이었다. CXMT는 확보한 자금을 무기로 D램 시장 점유율을 1년 만에 3%에서 8%로 끌어올리며 마이크론의 점유율 22%를 빠르게 턱 밑까지 추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 가동을 2년 앞당기고 SK하이닉스와 함께 536억 달러의 증설을 예고하자 마이크론 역시 미국 투자금을 2,500억 달러로 늘리며 치킨게임에 불을 붙였다. 과거 메모리 시장의 고질병이었던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졌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중국의 인공지능 핵심 부품인 첨단 HBM 메모리 생산이 원천 봉쇄된 점은 변수였다. 결국 미중 간의 기술 격차와 천문학적인 자본 전쟁 속에서 폭발하는 AI 메모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네, 오늘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그런 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인데 삼성전자 8%, SK하이닉스 11%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소식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렸지만 역시 긴축 기조는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우 이데일리 TV 전문위원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지는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하이닉스가 11%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왜 생겨서 이런 얘기가 지금 곧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시장 급락의 이제 주범처럼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생겼는지를 일단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도죠. 25년도 10월에 홍콩의 이제 CSOP라는 자산운용사가 SK하이닉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똑같은 2배를 추정하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를 합니다. 홍콩이요? 네, 홍콩에. 근데 이게 자산이 어느 정도 됐냐면 출시하고 나서 한 달 만에 20조 원을 찍어버렸어요. 네. 그 20조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16종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다 합쳐도 20조가 안 되죠. 근데 홍콩에 있는 CSOP 하이닉스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20조가 넘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어요. 홍콩에 있는 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 본토에 있는 하이닉스 거래량의 3분의 2를 차지를 하고 있다, 유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네. 이제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이쪽 수급을 한국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나라에도 이 상품 출시한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외화 유출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금융당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2배짜리 레버리지를 만들었다. 홍콩에 있는 20조 원짜리 레버리지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옮겨간 돈이 1,000억이 안 됩니다. 750억이에요, 정확히. 네, 우리나라에서 네. 빠져나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네. 외화 유출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제도 개선 착수를 해서 4월 달에 이제 자본시장법도 수정을 해서 5월 27일 날 상장을 하게 된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뭐 맨날 하는 소리를 뭐 들어 누웠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것 때문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위원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국한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러 그렇게 시스템을 그러니까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그 시가총액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1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조건을 걸었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전체 거래량의 해당 종목이 5%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 파생 거래에 해당 종목의 주식 선물 거래량이 1% 이상이어야 된다. 3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게 해줄게라고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그 세 가지 종목을 충족하는 딱 유일한 두 종목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시장에서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근데 주식시장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게 당연한 건데 네. 왜 단위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그런 데서 물음표를 또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네. 이런 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 본전이 오겠지. 기다리면 본전이 오겠지. 사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할 같아요. 수밖에 없죠. 네. 기다리면 본전이 오겠지. 이게 네. 이제 뭐 물렸을 때 소위 이제 손실이 났을 때 물렸을 때 가만히 기다리면 본전이 오겠지가 일단은 가장 큰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손실 났을 때 이제 어떤 마음가짐이긴 한데 이 보통 음해복리라는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음해복리보다는 변동성 잠식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데 이제 표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인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2배잖아요, 레버리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5% 올랐다가 15% 떨어지고 이걸 한 번이라고 치고 그게 10번을 반복을 했을 때 오른 것도 15% 떨어지는 것도 15% 다시 15% 이렇게 10번을 반복을 했을 때 초기 투자 자금 1,000만 원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380만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요. 1,000만 원이 380만 원으로 줄어든. 그렇죠.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 15%, 15% 상승하락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버리지니까 30%가 올랐다 떨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만히만 있어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돈이 그냥 시장에서 녹아 없어지는 그 효과가 이제 음해복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은 그 변동성 잠식이라고 표현 썼으면 좋겠어요. 변동성 잠식. 그게 원래 맞는 예, 표현입니다. 예. 원래는. 근데 시장에서 음해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올라가겠지가 통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레버리지 상품의 가장 큰 어떤 단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레버리지 상품,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절대 장기 투자하지 말고 단기 투자로만 임해라라고 아예 권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저런 효과 때문이죠.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예. 변동성 잠식이라고 해서 음해복리라고 많이 쓰지만 정확한 표현은 변동성 잠식이다라고 표현까지 짚어주셨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려 보니까 홍콩 자산운용사 SK하이닉스 그 이슈가 사실 작년 10월에 있었으니까 거의 이제 우리보다 한 1년 좀 안 되게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 본주와의 주가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파악을 하세요? 이게 이제 네.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개인 투자들이 생각을 할 때 떨어지는 것도 빠르지만 올라가는 것도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식을 샀는데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나서 이제 이게 다시 본전까지 오려면 한 배짜리 본주보다는 이게 빨리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는 그림 보면서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 본주예요. 하이닉스 본주인데 처음에 일단은 매수를 2월 26일인가요? 이제 들어가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이때 매수를 했을 때 이 하이닉스 본주가 본전이 왔을 때 하이닉스 본주 기준으로 4월 14일 날 본전이 회복이 됩니다. 네. 2월 26일 날 매수를 한 하이닉스가 이제 저기 써 있다. 네, 중간에 이렇게 이제 2번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2월 26일 날 샀던 매수 가격을 4월 14일 날 일단 본전을 회복을 해주게 됐는데 홍콩에 상장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날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쳤을 때 이제 SK 하이닉스 본주와 홍콩에 상장된 두 배 레버리지를 2월 26일 똑같은 날 샀다고 이제 했을 때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본주는 사실 본전이 4월 14일 날 왔거든요. 근데 이 두 배짜리 레버리지는 4월 14일이 아니라 21일 날 본전이 왔어요. 일주일 뒤? 네, 그러니까 훨씬 느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음해복리 변동성 잠식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방향을 움직이지 않고 이제 어떤 방향성이 변화가 되면 돈이 계속 줄어들면서 어떤 본주는 본전이 왔는데도 이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두 배짜리 레버리지는 본전이 훨씬 뒤에 온다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잘 보면 동시호가 때예요. 네. 이게 상승할 때는 이제 동시호가 때에서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동시호가에서 더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또 포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동시효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장 끝나고 이제 분봉을 보면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요, 동시효과 끝났을 때 이렇게 딱 떨어지거나 딱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날은 동시효과 때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날은 동시효과 때 더 떨어지죠. 이 이유는 이제 이 자산운용사들이 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장 막판에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A라는 상품이 자산이 이제 100억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10% 오르면 20%를 추종을 해야 되니까 네. 120억을 맞춰야 되는데 그 120억을 내일 아침 시초가에 들고 준비를 시작을 해야 돼요. 네. 현물이랑 선물 합쳐서. 그래서 장 마감 동시효과 때 3시 20분서부터 30분 때까지 한꺼번에 주문을 내서 그거를 동시효과 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날은 일단은 동시효과 들어간 것보다 마감효과 봤더니 더 올라가 있고, 떨어지는 날은 마감효과보다 일단 동시효과 끝나고 나서 종가를 봤더니 더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 좀 약간 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물의 마감 시간과 선물의 마감 시간에 15분의 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 어떤 그 리밸런싱에서 좀 약간 그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앞서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뭐 매도 사이드가가 코스피 이어서 코스닥 나왔는데 최근 뭐 매수 사이드가, 매도 사이드가 굉장히 어지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왜 단일 레버리지 ETF가 나왔을까,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온다고 네. 했는데, 그건 이제 위원님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게 구조적으로 짰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통계적으로 그런 삼전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오해가 아닌지. 일단 그런 마이크로는 그런 상품이 없는데도 사실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움직이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는 사이드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상이에요. 사이드카는 일상이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인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13번을 발동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생긴 지 13번. 13번이 있었어요. 네, 올해만 7번입니다. 근데 올해만 7번. 어머나. 예. 역사적으로 13번인데 올해만 7번.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한 후에 5번. 올해 7번인데 2번은 상장 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생기기 전에가 2번이고, 생기고 나서 뭐 5번이 더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려면 뭐 사실 뭐 전쟁 난 수준의 어떤 큰 이슈가 있었어야지 이게 발동을 네네.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맨 밑에 보시면은 6월달 2번, 7월달 2번이죠.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한 날도, 글로벌 1위 영업이익을 발표한 날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이유가 없이 이게 발동을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너 때문이야라고 계속적으로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워낙에 시총이 차지하는 부분이 두 종목이 너무 크고, 레버리지 상품이 없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뭐 10%대의 상승 하락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대변하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어떤 균열이 지금 믿음이 좀 많이 깨지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원님, 이제 레버리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사실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결정적인 데이터들이 있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있습니다. 금융 당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하면서 영향을 준 게 사실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야?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 일단 구체적인 방안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2배인데 이 레버리지를 1.5배로 줄이자. 요안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한 명이 레버리지 상품을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어떤 전체 금액을 일단은 한정을 두자. 그러니까 네. 하루에 뭐 3천만 원만 매매를 한다, 2천만 원 매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매매 횟수를 이제 제한을 한다. 뭐 시초가에 사서 오전장에 팔았다가 다시 오후장 초반에 샀다가 마감에 다시 뭐 팔고,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일단은 조금 더 좀 지양하기 위해서 하루에 매매 횟수를 좀 제한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방향이고요. 상장 폐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상장 폐지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일단 불가능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뭐
어떤 감안 대상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편파 방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까-봐 물론 일각에서는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우리 시장의 급등락의 요인이 아닙니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네. 요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면 네. 이게 딱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 리밸런싱을 장 막판에 몰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가 지금 언제 걸렸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전에도 걸리고 오후장 점심시간 끝나도 걸리고 아마 오후장 초반에 제일 많이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2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이게 만약에 어떤 급락의 사이드카나 서킷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려면 이 리밸런싱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리밸런싱은 장 막판에 일단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요인과 실질적으로 좀 결이 맞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도 이 상품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급등 급락을 하고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CSOP 홍콩에 상장된 하이닉스 레버리지 자산이 20조 원이다. 20조 원. 우리나라 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상품을 합쳐도 그거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흔드는 것은 그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상품일 가능성이 더 높지. 일단은 뭐 변동성을 키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급락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좀 될 것 같긴 뭐 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저도 굉장히 처음 듣는 거 신선한 얘기죠. 홍콩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이슈 네. 그런 부분이 시장을 흔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진실을 찾아가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대응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회 분석이었고요. 저희 자주 나와주셔서 좋은 인사이트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염려하신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코스피가 롤러코스피 장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CPI와 P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거시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주 위주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 코스피에만 18번의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변동성 확대의 주 요인이 레버리지 ETF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어건 금감원장이 관련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6%, 4% 각각 밀립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6,800선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6,700선까지 내려왔었는데 10시 25분을 기점으로 저점을 다졌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800선은 그래도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37%가량 하락하면서 793포인트 지나가는데요. 마찬가지로 10시 25분을 기점으로 저점을 다졌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79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6%, 4% 넘게 급락 중이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위주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7.3% 가까이 크게 빠집니다. 이 안에서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조 원 가까운 순매도 나타나고요. 기관도 1조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2조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 2천억 가까이 들어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2천억가량, 기관은 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왔고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1,488원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원달러
원달러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2분기 실적 정상화 전망과 AI 데이터 센터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은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CEO 직속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SK그룹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약 1,00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청사진을 제시한 지 2주 만인데요. SK텔레콤은 울산 AI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영남과 호남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 기대와 함께 실적 회복 그리고 배당 정상화가 주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98,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오늘 SK텔레콤 주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상승 중인데요. 장 초반 8%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89,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통신주들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KT가 0.58%가량 상승하며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52,300원 선 지나가고요. LG U+ 주가도 1%가량 오른 14,3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구글의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프로젝트에 수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4% 넘게 상승했습니다. 구글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 사이프러스 크릭 에너지는 현지 시간 14일 스틸리버 에너지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공급되는데요. 양사는 오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초기 2기가와트시 규모의 ESS를 구축한 뒤 2.9기가와트시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수주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인 B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2차 전지 업종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이 공급 소식과 함께 장중에 4%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만 2차 전지주들 힘이 빠지면서 LG 에너지솔루션 주가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0시 50분을 기점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1%가량 하락한 33만 2천 원 선 지나갑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4% 넘게 상승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습니다. 12만 1,7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주가도 장중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5% 넘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42만 9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국내 증시에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어제 급등했던 증권주도 일제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목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은 지난 14일 하루 동안 18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약 40%를 차지한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지수 급락이 레버리지 상품의 강제 청산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증권주 주가 함께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셋증권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 5% 가까이 급등 마감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6.83%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8,900원 선 지나가고요. 키움증권 주가도 마찬가지로 낙폭 확대 중입니다. 5.89% 가까이 하락하면서 어제 5% 급등을 모두 내려놓고 있습니다. 31만 1,000원 선 거래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낙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9.3% 가까이 밀리면서 25만 원 선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84만 2천 원 선 지나가면서 약 12% 가까운 급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급등을 모두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발동에 이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코스피 시장
올해에만 37번째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전략까지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 전반이 어제와는 상반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함께 밀리면서 고수들 저가 매수세 붙고 있고요. 어제 호실적으로 인해서 상한가 기록했던 한미반도체도 오늘 하락 전환됐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전반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 오전에 좀 포착이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건조 관련해서 한국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다만 S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1거래일 연속 하락을 키워가면서 최근에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정훈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HD 현대중공업 최근에 많이 빠졌던 만큼 지금 매수해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뭐 조선주가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일단 우리가 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과열된 구간에 매수를 하신 것인가. 지금 2017년과 2021년 이전에 보조지표가 과열권에 들어간 적은 무려 2007년도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예를 들어 20년을 통틀어 가지고 그 과열권에 들어갔던 적이 딱 4번밖에 없어요. 코스피가. 20년 동안 5년 만에 나타나는 5년마다 나타나는 가장 뜨거운 과열권에 산 거예요. 물론 지나고 봐야겠지만 지금이 만약에 정말 인공지능 슈퍼 사이클이다. 지나고 나면. 그럼 인공지능 슈퍼 사이클이 맞다면 이 뜨거운 장이 더 연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순간에는 몰라요. 지금 뭐 인공지능 슈퍼 사이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5년마다 오는 가장 뜨거운 과열권이라는 거 그거는 명심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걸 계속 얘기 드렸는데 뭐 그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조정 받았죠. 근데 장이 지금 뭐 장을 아예 이겨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장이 막 저렇게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는데 오늘 뭐 조선주에 이슈가 들어와서 조금 강하다고 한들 지금 다 마이너스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아래로 나와버리면은 뭐 시장을 이겨내고 지금 올라가기 힘들어요. 지금 장 초반에 뭐 하나오션이라던가 HD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삼성중공업 다 지금 뭐 플러스였는데 다 마이너스 전환되고 하나오션도 겨우 지금 강보합 살짝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조선주도 뭐 별 뾰족한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조선주가 이제 그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과열권에 있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여기서 조정폭이 더 커져가지고 모든 업종을 죽여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적절한 조정 속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준다고 하면은 조선주의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이 반복이 되면은 계속 전강 후약이나 아니면 전약 후 양약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잡기도 어렵죠. 단타로 그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잠깐 했다가 12시 전에 나오는 11시 정도에 나오는 이런 전략밖에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가정하에 시장이 순환매를 열어준다는 가정하에는 매수의 기회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하나오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미국의 군함 수주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리조선소도 그렇고 MRO 시장을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아니면 이제 군함 수주 쪽이 아니라 이제 유가에 기댄 부분이라면 삼성중공업 이렇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T현대중공업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조금 더 키워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장이 흔들린 상황에서 매수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내에서 탑픽으로 꼽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낙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장중에 180만 원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ADR이 9% 가까이 하락한 영향을 그대로 좀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어제 분위기가 좋았던 이 기판 쪽도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심텍 같은 경우에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 포착이 됐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밖에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구글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여기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배터리가 탑재된다라는 소식에 주가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좀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지만 그래도 올랐는데 고수들 지금 팔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깊은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낙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덕전자와 심텍 같은 기판주의 낙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고수들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팔아내는 이유가 있는지 좀 보유 전략에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도 사실 여러분들 모든 세상의 원리는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 말 얘기를 들어볼까요? 경주마가 예를 들어 한 번 경기를 뛰잖아요. 한 달 이상 쉬어야 됩니다. 실핏줄 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달의 간격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시세를 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뜨겁게 기억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뜨겁게 기억을 하시고 계시죠? 2차 전지 때문에 피 보신 분이 많으니까요. 지금 2차 전지가 거의 지금의 반도체 랠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그 정도 급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때 전기차 캐즘 빠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그렇게 뜨겁게 지금 갔던 그 2차 전지가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회복하고 거기까지 간다. 지금 모멘텀 자체가 없고 지금 ESS 시장이 열려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붙는다고 해도 그래요. 지금 ESS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팔릴 때만큼의 모멘텀이 나오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전기차에서 쓰다가 우리가 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왜 팔죠?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냥 중고로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고로 팔면은 그 중고에서 지금 재활용하거나 이래서 어디로 가냐? ESS 시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용량 배터리라는 게 이제 그 배터리가 커져가지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뒷받침이 되는 가운데 ESS가 같이 가야 모멘텀이 있는 것이지 ESS 시장 단독으로 그 시장을 지금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그때까지 갈 모멘텀이 있다. 이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주들이 조금 주춤거릴 때 이럴 때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대형 반도체, 기술주 위주로 크게 빠졌습니다. 중국의 최대 메모리 기업이 IPO를 한다라는 소식이 불안감을 키웠고요. 우리 증시가 어제 워낙 크게 오른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버블맵 통해서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오늘도 가장 크게 포착이 되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10.3%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ADR이 간밤에 9%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 우리 증시도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18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본주와 ADR 간의 격차가 50% 정도로 벌어졌는데 이게 대만의 TSMC의 15%와 비교하면 현재 굉장히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괴리감을 연결하는 상호 전환이 7월
29일 이후로 진행이 된다. 이런 소식이 현재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종목 안에서 어제 정규장에서 상한가, 또 애프터마켓에서 호실적으로 27%가량 올랐던 한미 반도체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코스닥에서 오늘 빠지고 있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 기판이나 전기 전자까지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미국의 구글과 배터리 공급 계약,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약세장 안에서도 빨간불로 좀 유지를 하다가 하락 전환했다 이런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제약바이오도 현재는 2%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안에서 H-B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FDA로부터 보안 요구를 받았던 핵심 문제가 해소됐다라는 소식에 어제는 H-B 그룹주들이 모두 상한가를 달성했는데요. 현재 그래도 한 자릿수대 견조한 흐름 홀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안에서는 올릭스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또 안에 통신주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동그라미, 버블로 좀 빨갛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TF팀을 꾸렸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현재 7% 넘게 오르고 있고 이외 KT나 LG U+, 통신주들이 강합니다. 이외 또 오늘 방어적 성격을 띠는 화장품 쪽에서도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있으니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파마리서치는 현재 빨간불입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조선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어제 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협력 기대감이 또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의 협력을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최근에도 이 나토 정상회의나 G7 정상회의에 있어서 이 대통령에게 빠르게 좀 잠수함 열척의 건조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는 미국 지역 밖에서 좀 수주할 생각이 있다라는 의견도 밝혔고 또 앞으로 이 해군을 위해 많은 잠수함이 필요하다, 군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프리마켓장에서부터 조선주가 강했습니다. 물론 현재 그 정도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코너 말미에 이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좀 군함과 비껴나가 있는 군함의 리스크를 좀 빠져있는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군함수주 쪽이랑 상선수주, 해양플랜트 쪽이 좀 나뉘어서 움직이죠. 삼성중공업이랑.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장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은 조선주고 뭐고 업종별 순환매가 안 일어나요. 미국이 왜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나죠? 미국은 지수가 안 무너지니까요. 지수가 무너지면 업종별 순환매고 뭐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은 다른 업종으로 온다고요? 안 오죠. 시장이 무너지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월봉인데 자, 가장 최근에 과열권에 들어갔었던 적이 3번이 있어요. 2017년과 2021년도, 2025년, 6년. 그렇죠? 여기서 다 똑같잖아요. 시장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전부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나서 다 조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진바닥이 나오기까지 몇 달 걸렸느냐. 최소 8개월에서 1년 걸렸습니다. 다. 지금 그 전에도 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인공지능 슈퍼 사이클이라도 그래요, 이번에. 만약에 인공지능 슈퍼 사이클이다, 이게 정말로. 우연히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기간 조정은 필수입니다. 그런 슈퍼 사이클이라도. 자, 지금 기간 조정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4월 달부터 시작한 랠리. 길게는 작년 초부터 시작한 랠리거든요, 이게. 지금 9천 가까이 온 게 9천을 살짝 넘었었죠. 그 랠리에 지금 가격 조정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격 조정은 수직으로 일어나는 가격의 조정이고 기간은 수직이나 수평에 합쳐서 일어나는 시간의 조정이에요. 지금 시간의 조정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도 아직 남았고 시간 조정도 남았어요. 그럼 가격 조정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0주선 깨졌죠. 그렇죠? 그럼 한 20주선까지 열리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700 수준까지. 그다음에 키오시아 홀딩스 오늘 급락하고 있죠. 일본에서 14% 급락하는데 이것도 10주선 깨졌죠. 20주선 가격까지 51,200엔 정도 됩니다. 자, 쟤네가 10주선 깨지고 지금 20주선까지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이미 20주선에 닿았어요. 삼성전자 20주선에 닿죠. 지금 붕괴시키고 있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지금 다 써요. 꼬리는 달렸지만 가장 약한 건 뭡니까? 삼성전자, 그다음 SK하이닉스, 그다음 키오시아, 제일 강한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업종 섹터 내에서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가장 약한 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도 더 나오고, 그리고 조정 폭이 아직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키오시아가 나오면은 얘네들은 20주선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이 지금 기간 조정 옆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아무리 뭐 뾰족한 수를 낸다고 해도 생명력이 길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염두에 두고 섹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 뭐 지금 그 HD 현대중공업 둘이 뭐 나눌 수는 있어요. 결을 나눌 수 있는데 똑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라던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간 조선이라던가 조선의 그 군함 쪽에 수주가 있는 거죠.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20개월선에 딱 물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0개월선 붕괴시켰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0개월선에 딱 물려 있죠. 그러니까 하나오션보다는 기술적으로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좋아요. 근데 이제 모멘텀이 군함 수주 쪽으로 오면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반등할 거고, 해양 플랜트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LNG선 수주 이런 쪽으로 오면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이 모멘텀을 받겠죠. 다만 전제 조건으로 얘기 드린 거는 장이 추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경우에 조선주의 기회가 온다. 이겁니다. 네, 기술과 뭐 해양 플랜트, 군함 이런 쪽에 따라서 조금 더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봤고요. 그럼 두 번째 특징 섹터로 오늘 정유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20% 부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루 만에 설회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지정학 쪽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미국이 지상군 투입까지 좀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란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이 브렌트유가 85달러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정유주가 오늘 약세장 안에서도 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제마진 개선과 고유가 기조로 인해서 현재 2분기 실적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 오늘 크게 오르고 있는데, 하나증권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21% 웃돌 것이다라고 봤고, 목표 주가도 17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참 이 정유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참 이 항방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유주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앞에 서두에 시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전제 조건인 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서 이제 편합니다. 그거 항상 머릿속에 놓고 기억하세요. 그게 안 깨지는 선에서 정유주건 조선주건 순환매가 돌 기회가 온다는 거. 그 전제 조건 깨지면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SK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있기 때문에 순수 정유주로 해석하기가, 그걸 떼어내서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S-오일을 순수 정유주로 봐야겠죠. 지금 S-오일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 연도에 역사적 신고가 같습니다. S-오일이 2026년도 1월 달에 17만 9,700원 찍었죠. 이 가격이 2011년도 1월 달에 기록했던 그 최고가를 넘는 기록이었어요. 물론 지금 종가상으로는 14만 원이니까 그 2011년에 고가를 완전히 돌파 못했죠. 이번 연도가 끝나봐야 알겠죠. 어쨌든 간에 이번 연도 이 그 연중에 일단 돌파를 성공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2017년도, 18년도 고점도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 2012년도 고점도 있었고요. 무려 4년 동안 기록했던 그 고점을 일단은 연중에 한번 넘어서 봤어요. 지금 종가상으로는 거기 딱 걸려 있죠. 이 연중으로 만약에 종가가 끝날 때 이번 연도 말 다 거래 끝나고 여기를 돌파해놓고 끝난다. 그럼 내년이 훨씬 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 예전에 롯데케미칼하고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을 때, 그쵸? 그때 주가로 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서브프라임이어갖고 전 세계 경제가 망가졌을 때만큼 지금 가 있다.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 거 지금 뭐 서브프라임이 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아닌데 여기 와 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얘네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밥그릇이 박살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화학업체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 S-오일이 그걸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S-오일이 뺏어간 건 아니고 S-오일을 포함한 정유 업종에 있는
이 시스템이 그 화학업체 밥그릇을 뺏어갔잖아요. 저번에 얘기 드렸죠. 원유를 끓여가지고 나프타라는 걸 화학회사에 넘겨줘서 나프타를 갖고 분해해서 먹고 사는 게 화학회사가 하는 일인데 그 석유화학업종이 해야 될 그 장사를 해야 될 거를 이 정유업종이 가져갔어요. 나프타를 안 넘겨주고 나프타까지 끓여서 그거 나프타 분해 설비를 만들어가지고 그 유종 판매하는 것을 자기네가 하고 있어요. 에탄올 에탄올 이런 거를 팔고 있어요. 자기네가 지금. 그래서 이 지금 밥그릇을 뺏어간 거죠. 그래서 S-오일에겐 좋은 거죠. 왜냐하면 맨날 정부가 유가가 올라가면은 야 유가 급등시킨 걸 그대로 해가지고 돈 벌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얼마 안 나오는데 계속 공격을 하니까 석유화학 업종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S-오일을 포함한 이 그 지금 정유업종은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 좋아요. 석유화학 업종은 굉장히 지금 암울하죠. 그것까지 뺏어갔으니까. 어쨌든 S-오일이 지금 연중으로 만약에 2011, 12, 17, 18년도 저 고점을 확실히 넘어선다. 그러면 내년도가 더 장밋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자극을 시키면 유가가 지금 다시 오를 거예요. 유가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다시 지금 오를 수 있는 또 개연성에 있는 구간에 왔거든요.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제자리로 돌아갔죠.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S-오일 같은 게 유가에 연동돼서 자극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수 정유주 S-오일 흐름 함께 살펴봤는데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발언으로도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장기적인 비전도 좋다. 이런 부분 챙겨서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장이 지금 사실 모든 업종이 살아나기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은 일단 은행 업종을 골랐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그 케빈 워시가 트럼프가 솔직히 그 파월이 너무 자기한테 반대하니까 싫어서 임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워시는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꼭 물가를 잡아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이라던가 금융지주회사들한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기업은행 같은 거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은행주들이라던가 금융지주회사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금리가 인상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S-오일이랑 마찬가지로 기업은행도 정말 역사적인 오늘 이번 한 해거든요. 무려 96년이네요. 96년에 못 들었던 고점을 2006, 2007 몇 번입니까? 2011, 12 그리고 2014, 2017, 18 거기를 다 벽을 못 넘었어요. 2만 원대를. 근데 어쨌든 이번 내년도 연중에 1월 달에 29,900원, 3만 원 갔다 왔네요. 지금 종가상으로는 또 거기 막혀 있긴 하거든요. 2만 원대. 여기를 일단 뚫어냈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 균열을 냈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를 일단 소화해봤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의 효과로 인해서 기업은행이 더 올라가게 돼서 연중에 이 부분을 완전 뚫고 한 25,000원 정도로 끝난다. 그럼 또 내년도에 기대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꼬마 버블로 은행주를 포함하여서 금융지주 회사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 받아가는 은행주 오늘 꼬마 버블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서 위원과 함께 시장 진단해보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혁신 서밋 행사에서 미국의 함정들이 노후화되고 조선업이 침체된 상황을 지적하며 군함 건조 및 정비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조선사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부연해 해외 건조 군함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직접 타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일맥상통한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의 함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사들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K조선의 특수선 분야 글로벌 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병동성 장세를 어떻게 우리가 파고를 넘어야 될지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차장 모셨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인데 그래서 분할 매수, 적극 매수의 구간이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게 뭐 하루하루 지금 뭐 매도 사이드카, 뭐 매수 사이드카, 심지어 뭐 오늘은 뭐 서킷 브레이크까지 계속 이제 발동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냐. 사실 그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변동성장에서 사실 대응 전략이 뭐 현금 있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물론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을 자꾸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수급에 대한 이슈죠. 뭐 오늘 오후에 흔히 말해서 이제 F4 회의 열리게 되고 ETF 레버리지에 따른 이제 향후에 대안책이 뭐 어떻게 나오느냐 아마 상패까지는 못 가긴 하겠지만은 증권사별로 이거를 어느 정도 진입장벽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풀리는 과정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풀리고 나야 그 다음부터 외국인 매수. 물론 외국인이 이번 주에 4조 5천억의 매수세가 한 일태간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손바뀜에서 살짝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워낙 지금 신용장구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최근에 3, 4조가 빠지긴 했었지만은 흔히 말해서 삼전리스 쪽으로 몰려왔던 그 수급 쏠림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꼬임이 어느 정도 풀어지는 좀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펀더멘탈은 지금 당장의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못 미치긴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7월 말 이후에 좀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변동성 장세가 축소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게 8월 초부터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초부터 움직인다고 하면 당분간 우리가 이런 장을 계속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차장님 말씀 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 이제 반등 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 이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지금 반도체가 조정이 나왔지만은 사실 이거는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는 애초부터 이제 시기상조였죠.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도 계실 거고. 그러면 원래 만약에 오늘 이제 금통의 결과에 따라서 저에 대한 대답도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금통이 여러 결과를 토대로 보게 되면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해서 코스닥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나 특히 로봇, 매크로 환경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좀 섹터 쪽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가 미국 뭐 CPI도 발표를 했고 PPI도 발표를 했지만은 뭐 FOMC에서는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서서히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은 아직 이란 이슈가 끝나지 않았죠. 지금 유가도 거의 $80 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가가 언제 또 위로 튈지도 모르는 좀 상황이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성장주에 대한 매력이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이고 있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펀더멘탈에 대한 매력들은 아직은 좀 유효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기 전에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익 전망치를 낮췄고 이번 SK 하이닉스도 한 3군데 정도 이제 이익 전망치를 낮췄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3,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들이 저는 이번 29일 날, 30일 날 삼성자와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시장을 띄워줄 수 있는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을까. 그게 조정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M&A와 관련된 흔히 로봇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죽어왔던 수급이 되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도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순위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2순위는 장비주입니다. 오늘 장비주가 빠지고 있지만은 결국 장비주도 향후에 지금 이제 7일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이제 하나둘씩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변동성에 우리가 손을 떼볼 필요는 없고 향후에 슈퍼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그 시기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봤을 때 반도체 서부장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 뭐 2차 전지나 로봇의 제약바이로 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도 새로운 좀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안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2순위는 오히려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키옥시아가 되게 이제 일본의 유명한 낸드 플래시 그 메모리 기업이잖아요. 근데 14% 급락하는 걸 봤고 또 마이크론도 비롯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 봤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 경쟁 업체들이 신경 쓰여서 이러한 또 꼬리표가 달렸더라고요. 좀 무섭게 추격을 해 오는 걸까요? 또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CXMT도 뭐 이번에 이제 뭐 공모가도 뭐 확정이 됐고 시장이 당연히 중국은 계속 꾸준하게 반도체 국유 사업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들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죠. 근데 예전에도 항상 뭐 제가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CXMT가 전체 디램 조미율에서 10%까지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있었지만은 그게 이번에 애플이 흔히 말해서 우리 공급이 너무 이제 타이트한 것 같으니 우리 중국 쪽에도 이제 반도체 구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사실 중국의 CXMT에 대한 향후 실적 전망치가 뭐 올라간다.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지만은 CXMT도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 PR 자체로는 거의 한 40배 정도 아마 그 수치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 입장에서 사실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오히려 고평가되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여러 증권사 연구원들도 이걸 계속 지목을 좀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려 사항은 그러니까 나오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그 빠지는 대수 이유를 저는 계속 흔히 맞춰서 끼워 맞추기 용으로 좀 시장에서 좀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HBM 관련해서도 사실 CXMT가 올라오려면 한참 남았고 CXMT보다 오히려 YMTC를 견제를 해야 됩니다. YMTC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낸드를 거의 300단 이상의 예전부터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진행을 좀 해왔던 측면이기 때문에 낸드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견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디램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CXMT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뭐 흔히 말해서 언제 경쟁을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먼 미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막상 오히려 IPO가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흔히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 차이만 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언제가 그 떨어지는 거를 멈추고 오를까에 대한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걸 계속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섹터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현대차 그룹부터 2분기 실적은 또 예상보다 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 그룹주 하면 피지컬 AI와도 간접적으로 확 물려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그리고 로봇까지 이제 연결되는 건데 너무나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또 전략적으로 구출을 해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현대차 그룹이야 올해 뭐 CS 2016 기아 인베스터 데이 그리고 이제 JP모건 글로벌 컨퍼런스 상에서 뭐 꾸준히 이제 향후에 뭐 아틀라스의 향후 밸류체인에 대한 뭐 구축만들을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28년도 3만 대, 29년도 15만 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먼 미래까지는 전 100만 대까지 시장을 하면서 원가 절감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도 예측을 해보곤 있지만은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 노조죠. 지금 노조 관련해서도 지금 노조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 그러면 조지아 공장에 실제로 이제 휴머니드 로봇을 투입을 할 거면 우리와 협상이 마무리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순이익의 30%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28년도 양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밸류를 좀 깎는 이제 정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실적이야 사실 이게 흔히 말해서 이란 중동 사태가 터졌죠. 그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팰리세이드랑 이제 제네시스가 대부분 중동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 매출에서 8%가 없어졌어요. 기아 같은 경우가 3%에서 5% 정도가 없어졌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 2분기 말이나 3분기 때부터는 실제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좀 눈치를 좀 보고 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6월 달에 유럽 쪽에 그 신규 수출 데이터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추세가 좀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그게 좀 하반기에 특히 하이브리드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제도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수요도 좀 반등되는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는 좀 상황이라서, 하지만은 우리가 현대차만 이제 보고 본다면은 과연 보턴 다이내믹스 IPO 일정을 어떻게 할 거고, 그 노조와의 협상, 이번 주에 현대차 부분 파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나와줘야 좀 반등이 좀 나왔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떠오르는 스타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계속 부침을 겪으면서 또 2분기 실적도 부진할 거라고 얘기되면서 피지컬 AI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답답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오늘도 코스닥도 또 매도 사이트가가 걸리기도 했는데 2차 전지, 바이오 이 섹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흐름도 오늘 그러니까 떨어질 때 또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약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탑픽을 고민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뭐 최근에 알테오젠이 특히 삼성 에피솔딩스에서 나왔던 SCJ형 제품 공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급락이 나왔고, 실제로 뭐 전태현 대표나 이제 박순재 이제 명예 회장님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할로자임의 인엔즈 이제 플랫폼을 바이오 시밀러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할로자임이 32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43년이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주가가 안 올라왔다는 거는 아마 심리가 그럴 거예요. 일단 피하고 보자 했던 그 물량이 다시 되돌아온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어제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물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제약바이오는 딱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형 빅딜이 나와야 돼요. 이게 크로사 30주년 행사에서도 사실 전태현 대표가 우리 빅딜 진행 중이다,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게 말로 지금 해명이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숫자로 보여져야 사실 뭐 알테오젠이든 리아켄 바이오든 대다수의 바이오텍의 수급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어제 잠깐 이제 급등했던 거는 에코프로 BM에 또 한 번 이제 정정 신고서를 요구를 한 거죠. 이제 정자와 관련해서. 하지만은 이 회사들도 지금 흔히 말해서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보태 정도 그게 비용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램프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고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계속 얼마만큼 쌓이느냐가 이번 2분기 실적의 주요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현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처럼 이렇게 이어지면서 매수 추세가 그려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몇 월 정도에 이렇게 좀 짜릿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총체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외국인들은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만큼 이제 여러 이제 반대 매매 이슈도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을 거고, 그 ETF 레버리지의 그 수급이 굉장히 크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죠. 지난주만 보더라도 개인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사실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흔히 말해서 본주를 팔고 2배 레버리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도 그 분위기를 살짝 띄워줬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게 흔히 말해서 페이크인가? 아니면 정말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가? 라는 이제 시장이 좀 생각도 할 수 있죠. 최근에 뭐 환율도 거의 한 1,490원까지 올라오면서 드디어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심리도 좀 하나 좀 여러 좀 그걸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단 외국인은 그동안 삼성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도 빠졌죠. 빠지면서 오히려 그동안 들어왔던 외국인의 비중 한도도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강하게 살 수 있는 여러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외국인 장세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장세입니다.
겁니다. 우리가 개인 장세가 주도됐던 거랑 완전 다른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금 심리를 흔들면서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빅테크 실적 캐펙스 투자에 대한 우려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메타가 계속 꾸준하게 증설을 이제 이번에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아마존도 우리가 지난 분기 때 실제 발표 2주 전에 1,800억 달러 수준으로 캐펙스 더 늘렸습니다. 그게 뭐 한 분기만에 갑자기 축소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전 낮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시장은 그래 한번 도다리도 한번 두들겨보자, 한번 보고 가자라는 이런 심리가 강한데, 그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흔히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그 변동성 장세에서 많이 좀 버티기 힘든 장세고 나오게 되면은 그게 결국 지치고 나가는 물량들, 최근에 고객 이탁금이 105조까지 내려왔었죠. 그게 이탈되는 자금들이 좀 많다는 의미인데, 그걸 이제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그래서 7월 말 이후에 좀 장세가 좀 반등 장세로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버티는 자가 좀 승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 사실 결국은 잘 갈 건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누가 잘 버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고로 지금 어려운 장애인이가 인내심을 갖고 좀 잘 버티기, 굳히기,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차장의 분석이었고요. 저희 이제 잘 견디면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전략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주요 증시 일정 관련해서 특징 종목 소식 살펴봅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바로 오늘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요. 최근 들어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TSMC의 실적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콜, 가이던스에도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TSMC 관련한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13일 공시를 통해서 TSMC는 6월 매출 또 한 번 신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전했습니다. 6월 매출이 약 20조 8천억 원으로 공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67% 이상이 올랐습니다. 특징적인 건 5월 매출도 직전 분기, 직전의 매출이 또 한 번 신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건데요. 한 달 새에 신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약 59조 5천억 원을 말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가량 증가를 한 수치고, 상반기 누적 매출도 36% 가까이 오르면서 TSMC가 계속해서 좀 실적을 올려가고 있다.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받아가게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고객사의 이 첨단 공정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다음 장 통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대만 TSMC가 바로 엔비디아와 애플, AMD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AI 칩을 공급을 하는 파운드리 업체인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73%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이 엔비디아와 애플 등의 좀 공급하는 데이터 센터용 AI 칩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진보된 칩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 이 TSMC의 CEO는 앞으로 수년간 이 미국의 설비를 계속해서 증설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미국 고객사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거다라면서 좀 공격적인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AI 가속기와 서버 CPU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나노미터 또 5나노미터의 칩 생산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TSMC는 올해 자본 지출의 사상 최대 규모인 약 580억 달러를 책정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시장의 한켠에서는 이렇게까지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이 필요성, 확충 필요성과 돈이 되는 이 가시성에 대한 시점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우려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는 이번 이런 흐름 속에서 후공정 공장을 더 증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고성능 AI 가속기에 필요한 첨단 이 패키징 수요가 올라가면서 대만 남부에 공장 2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자이과학단지 착공식에서 제3, 4공장 건설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 이로써 이 공장 단지에 최대 4곳이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생산 가치가 약 14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칩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생산 능력을 늘리는데도 주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술은 AI 가속기 연산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HBM과 GPU를 하나의 좀 기판에 위에 결합하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TSMC는 첨단 공정에 이어 패키징 분야에 있어서도 선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 종목들의 현재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간밤에 ADR이 9% 넘게 하락한 만큼 현재 우리도 10% 이상 좀 파란불 켜고 있고요. 18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거의 7.6% 하락하면서 25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한미 반도체 역시나 어제 상승분 대부분 반납하면서 6% 넘게 하락합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휴장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